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챙겨 드시는 그 영양제들, 사실은 여러분의 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 무섭게는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손해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일 교수님 두 분이 직접 밝혀주신 충격적인 영양제의 진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양제는 몸에 좋다고요? 비타민은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요? 오메가3는 심장에 좋다고요? 글루코사민은 관절에 좋다고요?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최신 의학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건강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비타민 챙기고 오메가3 챙기고 글루코사민 챙기고 유산균 챙기고 하루에 10알, 20알씩이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영양제들의 진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신경과 이승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양제를 드셔야 할 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분들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고요. 또 고려대학교 화학과 이광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오히려 간에 독이 됩니다 라고요. 두 분 교수님은 본인들도 영양제를 거의 드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생각날 때 가끔 드신다 하셨고, 이광일 교수님은 오메가3 하나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의학과 화학을 연구하신 전문가 두 분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10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 C와 E의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알부민 영양제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종합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비타민 D의 특별한 역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섯째, 마그네슘의 진실과 눈떨림의 진짜 원인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여섯째, 프로바이오틱스와 베타글루칸의 실제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곱째, 코엔자임 Q10, 타우린, L카르니틴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오메가3을 먹어야 하는 진짜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홉째, 글루코사민의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열째, 콜라겐 영양제의 허와 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양제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강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챙겨 드시는 비타민C, 정말 항산화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비타민C가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셨죠. 심지어 하루에 수천 밀리그램씩 이른바 메가도스 요법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으셨죠. 유튜브에 비타민C 메가도스를 검색하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나옵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 항산화 효과로 건강해진다고요. 그런데 고려대 화학과 이광일 교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라고요. 왜 그럴까요? 비타민C의 진짜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효소입니다. 우리 몸의 피부, 인대, 뼈, 혈관을 만드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할 때 비타민C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의 미엘린 수초라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항산화는요, 여기서 이제 화학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타민C 분자는 화학 구조에서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물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산화를 막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이 비타민C를 항산화 용병으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산화를 막는 강력한 효소들이 이미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 같은 효소들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직접 만드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효소들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필요한 상황에서 필요한 만큼만 딱 일을 하고 숨습니다. 비타민C는
이 효소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콜라겐을 만들고 신경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항산화를 기대하고 메가도스로 드시는 건 우리 몸이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이미 넘치도록 들어있습니다. 과일 한 조각, 채소 한 입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않을까요? 먹기만 해도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몸에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진화 과정에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끼 식사를 하시는 분들, 채소와 과일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한 비타민C를 섭취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메가도스, 즉 고용량 비타민C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C는 수용성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한 양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비싼 소변이 되는 겁니다. 몸에 독이 되지는 않지만 효과도 없이 비싼 돈만 쓰게 됩니다. 그럼 비타민E는 어떨까요? 비타민E도 비슷합니다. 신경의 미엘린 수초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식물성 기름, 씨알류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E는 지용성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비타민C를 따로 챙겨야 할까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째,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입니다. 음식 섭취 자체가 줄어들면 비타민도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채소와 과일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입니다. 새끼를 햄버거나 가공식품으로만 드시는 분들이라면 비타민C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입니다. 항암 치료로 식욕이 없어지고 먹기 힘드신 분들은 영양 보충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굳이 따로 챙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오렌지 한 개, 브로콜리 한 줄기, 파프리카 한 조각을 더 드세요.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알부민 영양제 드시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요즘 알부민 영양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부민이 몸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영양제로도 먹어야겠다 싶으시죠? 심지어 의사라는 분들이 이것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먹는 알부민 영양제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싼 돈만 낭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부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간에서 만드는 혈장 단백질입니다. 혈액 속에서 전해질 약물 성분, 각종 물질들을 운반하는 택배기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혈액 속 단백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 알부민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온몸에 부종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알부민 정맥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치료제이고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단백질을 입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소화효소가 나와서 아미노산으로 완전히 분해합니다. 어떤 단백질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알부민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먹으면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알부민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싸게 산 알부민 영양제 먹으면 계란 하나보다도 못한 아미노산이 됩니다. 계란 하나에도 다양한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 비싼 돈을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당뇨 비만 치료약들은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로 맞아야 할까요? 이 약들도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먹으면은 위에서 분해되어 버리니까 주사로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제약회사가 특별한 기술을 개발해서 먹는 위고비를 만들었는데 그 기술이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실제로 먹었을 때 1% 정도만 흡수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74배로 높여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 알 수 있죠. 반면 알부민 영양제는 그런 특수 기술도 없이 그냥 먹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효과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알부민은 병원에서 정맥 주사로 맞아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 질환으로 알부민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먹는 알부민 영양제로 해결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은 알부민 걱정 마시고 계란 드세요. 계란이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합 비타민. 여러분은 드시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종합 비타민 하나를 챙겨 드십니다. 건강을 위해 좋은 마음으로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건강한 분들께는 종합 비타민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은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성 음식에도 동물성 음식에도 정말 넘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이 필수 영양소인 것은 맞습니다.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비타민이 부족했던 시절에는 정말 심각한 질병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새끼 식사에 야식에 간식까지 먹는 시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타민이 부족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합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은 누구일까요?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인 어르신들입니다. 연세가 드시면 식욕이 줄고 먹는 양이 줄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입니다. 식사량을 많이 줄이면 비타민 섭취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종합 비타민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입니다. 임신 중에는 특히 엽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의 신경관 결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산부분들은 엽산이 포함된 종합 비타민을 꼭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채식주의자분들입니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거든요. 채식주의자 분들은 비타민 B12를 반드시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B12가 부족하면 신경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종합 비타민 꼭 드세요. 하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식사를 잘 하시는 건강한 분들이라면 굳이 비싼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이 4가지는 많이 먹으면 독성이 생깁니다. 몸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A는 과용량 섭취 시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이 포함된 영양제는 절대 과용량 드시면 안 됩니다. 반면 비타민 B군과 C는 수용성이라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나갑니다. 독성은 없지만 그만큼 비싼 소변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타민 D는 다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비타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부족한 유일한 비타민입니다. 왜 비타민 D가 특별한지 아십니까? 비타민 D는 다른 비타민들과 달리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된 공급 방법은 햇빛입니다. 피부가 햇볕에 노출될 때 우리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3%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족할까요?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실내에서 식사하고 자동차나 지하철을 타고 실내 사무실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햇볕을 제대로 쬐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피부 노화와 피부암 예방을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비타민 D 합성도 막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한내과학회에서도 50대 이상 분들께는 비타민 D 보충제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3가지 주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뼈가 약해집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결국 뼈에서 칼슘을 뺐어야 되니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의 기능에 중요하게 관여합니다. 부족하면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자가면역 질환 위험도 높아집니다. 셋째, 근육 기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도 나빠져서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은 정말 위험합니다. 낙상 후 골절이 생기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 어르신들께는 비타민 D와 칼슘을 함께 드시도록 의사 선생님들이 기본 치료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세트로 드셔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기본 치료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비타민 D 보충제는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가 적당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이라 과다 섭취하면 독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용량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제와 함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햇볕을 쬐는 습관도 함께 만들어 보세요. 팔이나 다리가 조금 노출된 상태로 햇볕을 쬐시면 됩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비타민 D 합성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비타민 C 메가도스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알부민 영양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먹으면 그냥 아미노산이 됩니다. 셋째, 종합 비타민은 노인 어르신, 다이어트 중인 분, 임산부, 채식주의자에게만 필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D는 다릅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꼭 챙기세요. 폐경기 여성 어르신들은 칼슘과 함께 드세요. 아직 더 중요한 내용이 6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5번째입니다. 눈꺼풀이 갑자기 떨릴 때 마그네슘 드신다고요?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혹시 눈꺼풀이 갑자기 파르르 떨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주변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 마그네슘 영양제 먹어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눈 주변에 뿌려서 흡수시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낭설에 가깝습니다. 마그네슘 영양제를 먹어도, 마그네슘 스프레이를 뿌려도 눈꺼풀 떨림에 효과가 없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이광일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눈꺼풀은 왜 떨리는 걸까요? 이것은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신경이 명령을 보내면 근육이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때도 신경이 근육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경 기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신경의 지배가 잠깐 끊기는 순간 근육이 갑자기 흥분해서 혼자 움직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꺼풀 떨림입니다. 의학적으로는 패시큘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더 강하게 떨리면 피브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지 못하는 순간 근육이 혼자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 스프레이는 어떻습니까? 마그네슘 이온은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 없습니다. 피부 아래의 지방층을 통과해서 근육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뿌렸을 때 시원한 느낌이 드는 거는 멘톨 같은 다른 성분 때문입니다. 파스의 시원한 느낌과 비슷한 겁니다. 마그네슘 자체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눈꺼풀이 떨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눈꺼풀과 눈 주변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근육을 스트레칭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가라앉습니다. 둘째, 피로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쉬세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셋째, 눈꺼풀 떨림이 지속적으로 오래 계속된다면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신경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그네슘 자체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 특히 근육의 ATP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식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견과류, 채소, 생선 등에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할 이유가 없습니다. 6번째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 드시면 좋은 건 맞을까요? 유산균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죠. 장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요즘은 베타글루칸도 면역에 좋다고 많이 드십니다. 이것들은 어떨까요? 프로바이오틱스와 베타글루칸은 앞에서 말씀드린 영양제들과 다릅니다. 조건부로 도움이 됩니다. 베타글루칸은 귀리와 같은 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입니다. 우리 몸이 직접 소화시키지 못하지만 장 속에 유익한 세균들이 이것을 먹고 살면서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소화기내과 학회에서도 변비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합니다. 사실 소화기 전문의들이 강조하시는 것이 음식만으로는 필요한 식이섬유 양을 채우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루에 필요한 식이섬유를 음식만으로 채우려면 채소를 엄청난 양으로 드셔야만 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식이섬유가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이지만 우리 몸이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와 소장을 그냥 통과합니다. 그런데 대장에서 장내 세균들이 이것을 분해해서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대장세포에 영양을 공급하고 대장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서 포만감을 주고 당 흡수를 느리게 해서 혈당 급상승을 막아줍니다.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자체는 어떨까요? 우리 장에는 수조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장내 세균들의 균형이 건강에 중요합니다. 유산균 영양제를 먹으면 이 균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단,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려면 제품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면역 효과는 어떻습니까?
베타글루칸을 먹으면 면역이 강해진다는 광고들이 많은데 이것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직접적인 면역 증강 효과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전체적인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면역 강화를 기대하고 드시는 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식이섬유 보충제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변비가 없으신 분들은 채소와 과일을 풍부하게 드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면역 강화 효과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장 건강과 변비 관리 측면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번째입니다. 코엔자임 Q10, 타우린, L카르니틴 이 세 가지는 피로 해소에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에너지 드링크나 피로 회복 영양제에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죠. 광고에서 보면 이걸 먹으면 에너지가 넘쳐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떨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성분은 일반인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성분들이 체내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우리 몸속에서 충분히 만들어지고 또 음식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영양제로 따로 먹는다고 해서 에너지가 더 넘치거나 피로가 빨리 풀리지 않습니다. 코엔자임 Q10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긴 합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매우 드문 희귀 질환인데 이런 분들께는 의사 선생님이 코엔자임 Q10을 처방합니다. 하지만 이런 희귀 질환을 가진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타우린은 에너지 드링크의 대표 성분이죠. 하지만 타우린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지고 고기나 생선에도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힘이 나는 것은 타우린 때문이 아니라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십니까? 카페인은 뇌에서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데노신과 화학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용체를 먼저 차지해서 아데노신이 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피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피로를 못 느끼게 마취시키는 겁니다. 피로는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피로가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무세요. 피로의 근원은 근육이 아닙니다. 뇌에서 옵니다. 이것을 중추성 피로라고 합니다. 뇌에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낮 동안 쌓이면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이 아데노신은 깊은 수면을 취해야만 씻겨나갑니다. 자는 동안 뇌의 글림페틱 시스템이 작동해서 이 아데노신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피로 회복 영양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양제를 드실 것이 아니라 깊이 주무셔야 합니다. 이 점은 마지막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오메가3 이것만큼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메가3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양제들과는 다릅니다. 오메가3는 뇌와 신경 기능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드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지방산 사슬의 끝에서 세 번째의 이중 결합이 있는 것이 오메가3입니다. 왜 뇌에 중요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운 기관입니다. 뇌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수록 세포막이 유연하게 움직입니다.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신호가 원활하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산이 많으면 세포막이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오메가3를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수렵과 채집을 하던 옛날에는 물고기와 해산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기능을 포기했습니다. 오메가3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해양생물에 풍부합니다. 고등어, 연어, 청어, 참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조류에도 있습니다. 반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육류에는 거의 없습니다. 올리브 오일에도 불포화 지방산은 있지만 그것은 오메가9이고 오메가3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주일에 두세 번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굳이 오메가3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생선을 거의 드시지 않는 분들,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들, 육식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것이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심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냐고요? 이 부분은 좀 복잡합니다. 오메가3를 먹으면 중성지방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에 대한 임상적 근거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혈관 건강을 위한 효과보다는 뇌와 신경기능 유지를 위한 영양소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지방산이라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거나 뚜껑을 자주 열어놓으면 산패됩니다. 캡슐이 찐득찐득해지거나 냄새가 이상해지면 드시지 마세요.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셔도 됩니다. 생선을 드신 날은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생선을 못 드시거나 안 드시는 날에 챙겨 드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9번째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님께 많이 사드리는 글루코사민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이 아프다고 하시면 자녀분들이 글루코사민을 사다 드립니다. 또 MSM, 히알루론산 등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들이 참 많죠.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안타깝게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재생하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왜 이런 영양제가 나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먹으면 연골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영양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관절에 좋다는 도가니탕을 먹으면 관절이 좋아진다는 생각처럼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해보니 두 가지 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첫째, 연골은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골 세포가 거의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뇌세포, 수정체와 함께 재생이 안 되는 대표적인 조직이 연골입니다. 그러니 글루코사민을 먹어봤자 연골을 새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글루코사민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연골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으로 변환되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프로테오글리칸은 포도당에서 더 직접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글루코사민이 거치는 경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글루코사민을 파는 업체들이 연골에 좋다는 말 대신 항염증 효과가 있다, 면역에 좋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글루코사민을 사드리는 자녀분들의 마음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죠. 하지만 그 돈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관절이 아프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중을 관리하세요. 무릎 관절은 체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납니다. 1kg을 빼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4kg가량 줄어든다고 합니다. 체중 관리가 관절 건강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키우세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을 보호합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이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도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관절이 많이 아프다면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히알루론산 관절 주사 치료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영양제보다 주사 치료가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글루코사민 말고 콘드로이틴, MSM, 히알루론산 영양제들도 비슷합니다. 먹는 형태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관리와 근육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10번째입니다.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 영양제, 정말 피부에 도달할까요? 요즘 콜라겐 젤리, 콜라겐 파우더, 저분자 콜라겐이라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드셔보신 분들 계신가요? 피부가 탱탱해지기를 기대하셨죠? 안타깝게도 콜라겐을 먹어서 피부에 도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콜라겐도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 효소가 완전히 분해해서 아미노산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콜라겐이라는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 아미노산들이 몸 어디로 가느냐? 그건 우리 몸이 필요한 대로 씁니다. 꼭 피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자 콜라겐은 다르지 않냐고요? 저분자 콜라겐은 콜라겐을 미리 작게 분해해 놓은 것입니다. 흡수는 좀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콜라겐 조각들이 피부세포에 신호를 보내서 피부세포가 콜라겐을 더 만들도록 자극한다는 주장이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라겐 주사는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맞는 콜라겐 주사,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것들은 사실 콜라겐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젖산 고분자나 히알루론산 같은 물질을 피부에 주사해서 피부세포가 그 주변에 콜라겐을 만들도록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에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먹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피부에 콜라겐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콜라겐의 재료는 아미노산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콩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우리 몸이 콜라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타민C를 충분히 드세요. 비타민C가 콜라겐 합성의 필수적인 조효소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충분히 들어있습니다. 셋째,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자외선이 피부 콜라겐을 직접 파괴합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긴 소매 옷을 입으세요. 넷째, 잘 주무세요. 피부 재생은 수면 중에 일어납니다.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되면서 피부 세포가 재생됩니다. 깊은 수면이 피부 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째, 급면하세요. 흡연은 피부 혈관을 수축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흡연자의 피부가 더 빨리 노화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학에서 폴리파머시, 즉 여러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의 간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처음 보는 물질을 도구로 인식하고 해독작용을 시작합니다. 약이든 영양제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제를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드시면 간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특히 음식에서 나온 순수한 보충 성분이 아닌 밀크시슬, 폴리코사놀 같은 처음 보는 성분들이 문제입니다. 이런 성분들은 본질적으로 약에 가까운 것들인데 임상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한꺼번에 드시면 급성 간부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거는 술을 마시고 머리가 아프다고 두통약을 드시면서 영양제도 함께 드시는 경우입니다. 알코올과 타이레놀이 간에 동시에 들어오면 심각한 간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폴리코사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왁스 성분입니다. 사탕수수 왁스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왁스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팔리고 있지만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보충 성분이 아닌 처음 보는 성분들로 만든 영양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영양제의 진실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전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 메가도스는 비싼 소변이 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따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둘째, 알부민 영양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계란 드세요. 셋째, 종합 비타민은 노인, 다이어트 중인 분, 임산부, 채식주의자께만 필요합니다. 넷째, 비타민 D는 50대 이상이라면 꼭 챙기세요. 폐경기 여성은 칼슘과 함께요. 다섯째, 마그네슘 영양제와 스프레이는 눈꺼풀 떨림에 효과 없습니다. 눈 주변을 문질러 주세요. 여섯째, 프로바이오틱스는 변비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코엔자임 Q10 등 에너지 영양제는 일반인에게 효과 없습니다. 피로하면 주무세요. 여덟째, 오메가3는 생선을 자주 드시지 않는 분들께 뇌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홉째, 글루코사민은 연고를 만들지 못합니다. 체중 관리와 근육 강화가 더 중요합니다. 열째, 콜라겐 영양제는 피부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C를 음식으로 드시고 잘 주무세요. 이 10가지를 기억하시면 불필요한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비싼 영양제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피로회복, 영양제도, 에너지 드링크도 어떤 것도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수면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피로의 근원은 근육이 아닙니다. 뇌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깊은 수면뿐입니다 라고요. 깊은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페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 속의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쌓인 피로물질인 아데노신을 씻어냅니다. 이 글림페틱 시스템은 수면의 3, 4단계, 즉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작동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노폐물도 이때 씻겨 나갑니다. 깊은 수면을 오랫동안 못 자면 이 노폐물들이 뇌에 쌓여서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이 분야를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잠자는 중에 알림이 울리는 분들, 이것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핸드폰 알림을 모두 끄세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뉴스 모든 알림을 끄세요. 잠자는 동안 알림이 울리면 깊은 수면이 방해됩니다. 핸드폰은 침실 밖에 두시거나 적어도 침대에서 멀리 두세요. 둘째, 수면 시간보다 수면의 질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시간 반에서 7시간 반이면 충분합니다. 8시간, 9시간을 자도 피곤하다고 느끼신다면 깊은 수면이 부족한 것입니다. 오래 자는 것보다 깊이 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규칙적인 수면 패턴에 맞춰지면 수면의 질이 높아집니다. 넷째,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 더 쉽게 깊은 수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잠자는 공간을 시원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방 온도가 약간 서늘한 것이 깊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특히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사코페니아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이것이 방치되면 걷기도 힘들어지고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 심각하게는 당뇨, 고혈압 등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면역에도 관여합니다. 안타깝게도 연구를 보면 근육 유지의 중요성을 아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더 많고 정작 근육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운동과 단백질입니다. 운동은 특별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서 다리 들기, 벽에 기대서 앉기 같은 동작들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 근육들이 우리가 스스로 걷고 계단 오르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집에서 도구 없이 비용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근육의 재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단백질 영양제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백질 보충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단백질을 드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가슴살, 콩류를 몇 끼 조금씩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고기나 생선을 줄이고 채소 위주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이 오히려 근육 감소를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생활을 하셔도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검진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암검사 등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세요. 특히 50대 이상이라면 국가 암검진을 꼭 받으세요. 위암, 대장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이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영양제에 돈 쓰시기 전에 정기검진 먼저 받으세요.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회적 연결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노화를 늦추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고 동네 경로당이나 운동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은 특히 이 부분에 신경 써주세요. 사람들과의 교류가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고 수면을 방해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명상, 산책, 취미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자, 이제 오늘 영양제에 대한 진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핵심만 다시 기억해 주세요. 영양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은 비타민 D 하나입니다. 50대 이상 분들, 폐경기 이후 여성 어르신들은 칼슘과 함께 챙기세요. 조건부로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오메가3는 생선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 프로바이오틱스는 변비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나머지 비타민C 고용량, 알부민 영양제, 코엔자임 Q10, 글루코사민, 콜라겐, 마그네슘 스프레이는 일반인에게 효과가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그 돈을 아껴서 더 좋은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영양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세요. 첫 번째, 깊이 주무세요. 핸드폰 알림 끄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세요. 수면이 치매 예방에도
피로 회복에도 면역력 유지에도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다리 들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 시작하세요. 비용 없이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세요. 맵기 단백질 음식을 조금씩 드시고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내 건강을 뒤로 미루고 사셨죠. 그 어려운 시절을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고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주시고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비싼 영양제보다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실천해 주세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핸드폰 알림 끄고 주무시고 매일 조금씩 걷고 운동하시고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 챙겨 드시고 비타민 D 하나만 챙기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과 함께하는 건강한 어르신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댓글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내용이나 궁금하신 점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영양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건강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잠깐 더 시청해주세요. 비타민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B12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B12는 정말 특별한 비타민입니다. 앞서 채식주의자분들께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비타민 B12는 우리 신경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미엘린이라는 보호막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엘린이 없으면 신경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데도 필요합니다.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악성 빈혈이 생기고 신경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만 있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유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채식주의자분들, 비건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12를 따로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중에도 비타민 B12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드는데 음식에서 비타민 B12를 흡수하려면 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B12 흡수도 줄어듭니다. 또 위장약, 특히 위산 억제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도 B12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 결핍 증상으로는 피로, 손발 저림, 균형 감각 저하, 기억력 감퇴 등이 있습니다.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 마늘 주사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비타민 B1, 티아민입니다. 정확하게는 알리티아민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1에 특수한 분자를 붙여서 지용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원래 비타민 B1은 수용성이라서 정맥주사 형태로 만들기 어렵고 흡수도 제한적인데 이 황분자를 붙여서 지용성으로 만들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갑니다. 세포 안에서 이 황분자가 잘려서 비타민 B1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황화합물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마늘 냄새와 비슷해서 마늘 주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마늘 주사 맞고 힘이 나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실제로 비타민 B1이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이 피로하거나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역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가 필요합니다. 비타민 B군 드링크, 즉 피로 회복 음료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드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B 드링크는 비싼 설탕물에 가깝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라 먹어도 대부분 소변으로 나갑니다.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은 당분과 카페인 때문입니다. 진짜 피로 회복을 원하신다면 드링크보다 주무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제 칼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칼슘은 정말 독특한 미네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미네랄이고 뼈와 치아를 만드는 주요 성분이죠. 그런데 칼슘이 단순히 뼈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 수축, 신경 신호 전달, 심장 박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칼슘은 양면의 얼굴을 가진 미네랄입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은 혈액 속 칼슘 농도를 아주 좁은 범위 안에서 엄격하게 유지합니다.
이광일 교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칼슘은 세포를 죽이고 싶을 때 씁니다 라고요. 신경세포가 손상을 받았을 때 그 주변 세포를 죽이기 위해 칼슘을 과도하게 세포 안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세포가 사망합니다. 또 혈관이 손상되었을 때 칼슘이 시멘트처럼 그 부위에 쌓여서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칼슘 영양제는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과다 섭취입니다. 칼슘 영양제를 과다 섭취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째, 혈관에 칼슘이 쌓여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장결석이나 방광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시금치, 견과류, 초콜릿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많이 드시면서 칼슘 영양제도 많이 드시면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음식으로 드세요. 우유, 치즈, 요구르트, 두부, 멸치, 뼈째 먹는 생선에 칼슘이 풍부합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칼슘 영양제가 필요 없습니다. 신장이 자연스럽게 조절해줍니다. 예외는 폐경기 이후 여성 어르신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뼈 건강을 위해 비타민 D와 함께 칼슘을 보충하도록 의사 선생님들이 권장합니다. 단, 정해진 용량을 지켜서 드셔야 합니다.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은 어떨까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황반 색소를 구성하는 카로테노이드입니다. 황반은 우리 눈에서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반 변성은 노화로 인해 황반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심각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서 노인성 시력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연구에서 루테인과 여러 비타민, 미네랄을 혼합한 보충제가 황반 변성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단, 루테인 단독이 아닌 혼합 보충제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구는 이미 황반 변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황반 변성이 없는 건강한 눈을 가진 분들께 루테인이 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루테인이 눈 피로, 눈 건조, 눈부심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들도 있는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루테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루테인은 어디에 많을까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달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음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황반변성을 가진 분들 또는 황반변성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안과 전문의와 상담 후 루테인을 포함한 보충제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눈피로나 예방 목적으로 드시는 것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밀크시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에 좋다고 알려진 밀크시슬 들어보셨죠? 음주 후에 드시는 분들도 많고 간 건강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밀크시슬의 주요 성분은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이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간에 염증이 생겼을 때 세포 손상을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상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간 기능 수치가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지만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주요 의학 가이드라인에서는 밀크시슬을 간 질환 치료제로 공식 권장하지 않습니다. 밀크시슬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영양제와 함께 드시면 간에 부담이 됩니다. 간 건강을 위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주하거나 금주하세요.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으로 독성을 줍니다. 밀크시슬 드시면서 술을 드시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적정 체중을 유지하세요. 과체중과 비만은 지방간의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간이 방치되면 간경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혈당을 관리하세요. 당뇨가 있으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받으세요.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상당히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검사로 일찍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관절 통증이 있는 어르신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관절 통증이 왜 생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관절은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입니다. 이 뼈 끝부분을 연골이 감싸고 있어서 충격을 흡수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닳고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퇴행성 관절염의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 흔합니다.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저충격 운동입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걷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관절을 보호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작하세요. 둘째, 온열요법과 냉찜질입니다.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도움이 되고 급성 염증이나 부기가 있을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항염증 식품을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강황, 생강, 녹색 채소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적절한 진통소염제를 사용하세요. 관절 통증이 심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적절한 약을 처방받으세요. 다섯째, 관절 주사 치료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여섯째, 보조기구를 사용하세요. 무릎 보호대, 지팡이 같은 보조기구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관절 수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수술 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절 통증이 있을 때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세요. 이번에는 당뇨와 혈당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양제들이 혈당을 낮춰준다고 광고하는데 사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영양제들이 혈당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합니다. 크롬, 베르베린, 여주 추출물, 계피 추출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것들은 어떨까요? 크롬은 인슐린의 작용을 보조하는 미네랄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식에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크롬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베르베린은 혈당 강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이 문제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그것은 약입니다. 약은 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임상시험을 거쳐서 용량과 부작용이 검증된 처방약을 의사 선생님의 관리하에 드셔야 합니다. 영양제처럼 임의로 복용하면 저혈당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주, 계피 등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들 역시 의약품 수준의 근거는 없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치료를 받으세요. 영양제로 당뇨를 관리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는 방치하면 눈, 신장, 신경, 혈관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체중을 적정 범위로 유지하세요. 복부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특히 뱃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소비합니다. 걷기만 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 전 단계, 즉 공복 혈당이 높은 상태를 조기에 발견해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당뇨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압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가진 분들이 영양제로 혈압을 관리하려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 마그네슘, 오메가3 등이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코엔자임 Q10이 혈압을 약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작습니다. 고혈압 치료제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고혈압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적절한 약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신장 손상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영양제로 혈압을 관리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금연하고 절주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영양제도 함께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일부 영양제가 혈압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떤 영양제를 드시는지 알려드리세요. 이제 면역력 강화라는 주제로 나오는 영양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역력 강화라는 말이 붙은 영양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면역은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뭔가를 먹어서 강화된다는 개념 자체가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면역 시스템은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두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병원균에 대응합니다. 단순히 뭔가를 먹어서 이 복잡한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야기입니다. 면역에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중에 면역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단일 영양소가 아니라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면역에 중요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중등도의 규칙적인 운동이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억제합니다. 다섯째,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면역 강화 방법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권장 일정에 맞게 받으세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예방접종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도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즘 장 건강, 마이크로바이옴에 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내 세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뇌와 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장내축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연구들이 흥미롭기는 하지만 아직 이 분야는 연구 초기 단계입니다. 특정 유산균을 먹으면 어떤 병이 낫는다는 수준의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장 건강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유익한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됩니다. 둘째, 발효식품을 드세요. 김치, 요구르트,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피하세요. 항생제는 나쁜 세균뿐만 아니라 유익한 장내 세균도 죽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신 경우에만 드세요. 넷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스트레스가 장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장 건강을 해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영양제는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항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장 기능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드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면에 관해서 한 번 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자꾸 깨거나 잠들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수면제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기 전 2시간 동안은 스마트폰, 태블릿, TV를 보지 마세요. 이런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입니다.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둘째, 자기 전 목욕이나 따뜻한 샤워가 도움이 됩니다. 목욕 후 체온이 빠르게 내려가는데 이 체온 하강이 수면 신호를 줍니다. 셋째, 침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18도에서 22도 정도가 수면에 적합합니다. 넷째, 침실은 잠을 자는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일을 하면 뇌가 침대를 깨어있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침대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도록 습관을 만드세요. 다섯째,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세요. 낮에 밝은 빛을 쬐면 생체 시계가 잘 작동해서 밤에 잘 잡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이 수면질을 높입니다. 단, 자기 직전에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영양제들도 있습니다. 멜라토닌, 마그네슘, 발레리안 같은 것들이죠. 멜라토닌은 수면 유도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특히 시차 적응이나 야간 교대 근무자분들께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수면 위생, 즉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면 전문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인지행동치료가 불면증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면제보다 인지행동치료가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노화와 항노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노화라는 키워드로 나오는 영양제와 보충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NAD, 레스베라트롤, 콜라겐, 항산화제 등이죠. 이것들이 정말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사람에서 노화를 확실히 늦추는 것으로 증명된 물질은 없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지만 사람에서의 임상 근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이미 여러 번 드렸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중에 세포 복구가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운동이 세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여기에 자연적인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물질들이. 넷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 의미 있는 활동이 건강한 노화에 중요합니다. 여섯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노화를 가장 빠르게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노화를 막는 마법의 영양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화를 늦추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하세요. 그리고 깊이 주무세요. 그것이 어떤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이광희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핸드폰 알람을 끄세요. 그리고 깊이 주무세요. 그것이 모든 피로 회복 영양제보다 낫습니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깊은 수면, 그리고 운동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시절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 돌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드세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비싼 영양제에 돈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맛있는 식사를 하시고 좋아하는 분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매일 30분씩 걷고 핸드폰 끄고 깊이 주무시고 비타민 D 하나만 챙기세요. 이것만 하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 건강 정보가 전달되도록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